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다영입니다. 올해 25살이고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2년 차이고 엄마, 외할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눈치가 빠르고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도 할머니가 좀 이따가 비 내릴 거야 라고 말하면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안녕 이라고 인사하면서 약간 어두운 얼굴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라고 제가 물어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미소 지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어두운 얼굴이 마음에 걸리던 참에 그 친구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며 가족 모두가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전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했을 때도 할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됐어 라고 나지막하게 말하셨어요. 할머니 왜 그래? 남자친구 착하고 엄청 성실한 사람이야. 제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해도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할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어떤 여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가 저 이외의 다른 두 여자와 3달이 걸치고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3달이 걸치며 만나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욕하면서 남자친구를 갖겠다고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그와 헤어졌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는데 그때도 할머니의 예감이 적중하셨어요. 부모님의 결혼을 축복했을 할머니가 제가 태어난 직후부터 갑자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위랑 얼마 못 갈지도 몰라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중얼거리자마자 아버지의 외도가 발각되었습니다.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여자와의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사랑의 손길로 자랐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키워주신 어머니와 할머니께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저는 몸 여러 곳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밥을 먹을 때 오른쪽 턱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뒹굴고 싶을 정도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지만 다시 입에 뭔가가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런 증상을 반복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입을 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턱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게 되고 통증이 정말 심할 때는 물만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체중이 급감한 것과 동시에 심한 위통과 배 땡김이 생겼어요. 뭘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돌지 않아 멍해졌어요.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뇌리를 스쳤고 더욱 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직장 동료의 말처럼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에게 동료가 솜씨 좋은 의사를 안다며 동네 정형외과를 알려주었어요. 뼈튼튼의 병원? 동네에 그런 곳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 구석진데 있는 병원이야. 그래도 실력은 꽤 좋다니까. 아픈데 금방 낫게 해줄 거야. 동료의 말 따라 가본 곳은 낡고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대기실에 많은 환자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예약은 안 했고 여기 처음 왔는데요. 진료 가능한가요? 조심스럽게 접수처에 있는 여자분에게 말했더니 저희 병원은 예약 우선이라 대기 시간이 있는데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접수처의 여자분께서는 말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리고 말했어요.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4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4시간이나요? 근데 온 김에 진료받고 가야지. 기다렸다가 진료받을게요. 제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아침 10시. 그리고 차 안에서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병원에는 쉴 새 없이 차와 자전거, 도보로 온 환자가 드나들었어요. 이렇게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실력은 보나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 안에서 환자가 드나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진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저를 부른 것은 내원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였어요. 좁은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고 허리와 엉덩이도 지끈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제 차례가 돼서 진찰실에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은 제 문진표를 보자마자 생각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턱 통증에 속이 땡긴다. 게다가 식사도 하기 힘들다. 이 정도면 중증인데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진표만 보셨을 뿐이었어요. 아무 진찰도 한 것 없이 갑자기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턱 주위를 만져보고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어요. 잠시 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선 말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상으로는 특별히 이상 있는 데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건강해 보이네요. 하지만 턱 주변에 심한 통증이 있는 이런 난해한 증상은 종합병원으로 가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몸이 굳어졌어요. 잘못하다간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신경질환 수술이나 치료가 전문인 병원을 알고 있으니 거기로 소견서 써드릴게요. 가게 되면 바로 입원해야 할 겁니다. 소견서 들고 따봉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세요. 저는 소견서를 건네받고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자 역시나 오른쪽 턱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저녁은 죽을 사와서 마시듯이 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식사를 못하는 건가 불안감에 종합병원, 입원, 정밀검사, 의사 선생님의 말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대로라면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기가 있고 예지 능력이 있는 제 할머니에게 상담하기로 했어요. 아이고야, 큰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해야 된대. 정밀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수술까지도 생각하래. 지금 턱이 너무 아파서 밥도 전혀 못 먹겠고 배도 뻐근해. 벌써 5kg나 빠져가지고 기운도 없어. 턱도 아프고 배까지 그러니 정말 힘들겠다. 근데 할머니가 봤을 땐 굳이 입원이나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계속 이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괴로워 죽겠어. 그럼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그 병원에 가보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속상해서 울고 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뼈튼튼해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로 예약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예약 없이 접수하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초진 환자가 많아서 그런데 2시간 정도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는 예약 우선이라고 했으면서 오늘은 초진 환자 우선이라고 말하는 접수처 여자에게 할머니가 나무라셨어요. 지난번에는 예약 우선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예약하고 온 건데 예약 없이 접수하는 사람들 먼저 해주는 겁니까? 왜 예약하고 온 사람을 기다리게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불러드릴게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치만 실제로 부른 것은 예약 시간을 30분 정도 지나서였어요. 할머니는 진찰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험악한 얼굴로 미간을 찡그리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저희 병원은 중증 신경질환은 진료하지 않아요. 제가 소견서 써드린 따봉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손녀가 정말 심한 신경질환이에요? 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정도면 꽤 심각하고 복잡한 질환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어떠한 원인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턱이나 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다 끝나자 할머니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셨어요. 손녀의 증상이 보기 드문 것이니까 요점은 종합병원에 가서 실험 대상이 되라고 말하고 싶은 거군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다그치자 의사 선생님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치료 못해드린다고 해서 불만이신 거예요. 괜한 트집 잡고 진료 방해하시면 여기 계신 다른 환자분들께 민폐입니다. 어서 돌아가 보세요. 돌팔이 같은 의사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 우리 손녀 멀쩡하거든. 할머니는 침을 튀기며 역정을 내시고는 제 손을 붙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멀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꾀병 아니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턱이 진짜 아프다니까? 제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무리 말해도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잔뜩 짜증이 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께서 지난번에 미안해 하시면서 어느 두 병원의 전단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턱관절병원에 굉장히 실력 좋은 선생님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통증의학과 의원이야. 말 그대로 통증을 없애주는 병원이지. 둘 다 괜찮은 데니까 한번 가봐. 턱관절? 통증의학과? 할머니 그러면 여기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이지? 고마워. 그럼 연차 쓰고 한번 가볼게. 저는 할머니의 영험한 능력을 믿고 알려주신 병원에 가봤어요. 그 턱관절 병원에서 3D 엑스레이를 찍자마자 턱관절 중이네요. 여기가 관절이 좀 닳았는 게 보이네요. 피로가 많이 쌓이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발병하는 사람이 많아요. 치료의 일환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우스피스를 처방해 주셨어요. 즉시 효과가 나와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통증의학과 의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하고선 3차 신경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찌릿찌릿한 거 3차 신경통이에요. 일반 진통제는 효과가 없고 따로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복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 후 3주 정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 제 턱의 통증과 배당김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각각의 의사 선생님 말처럼 저는 일이 고되거나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자고 있는 동안에 이를 갈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 이갈이로 오른쪽 턱관절에 작은 차이가 생겼고 신경과 혈관이 접촉해 3차 신경을 자극해 심한 통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결론은 입원이나 수술은 필요 없었어요. 훗날 저는 첫 번째 병원을 소개해준 동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뼈 튼튼해 병원 의사 괜찮았어요? 저번에 제가 진료했을 때는 치료 못해준다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하던데요. 제가 말하자 동료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의사요? 부모님이 이 동네에선 제일 잘한다고 하도 칭찬하시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손가락 아파서 병원 갔었는데 복합골절이라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좀 이상하길래 다른 데 가봤더니 보자마자 인대가 늘어난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며 동료는 손가락 깁스를 한 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손가락 다친 걸로 복합골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의사가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신자를 늘리는 것 같아요. 뭐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나 봐요.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그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환자가 모두 그 의사의 신자였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료를 하면 환자가 신자가 되는 걸까요? 아무튼 괜히 헛걸음만 하게 해서 다영씨 미안해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조만간이에요. 라고 말하며 동료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에는 뼈 튼튼의 병원의 후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후기들이 최근 들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자기만 믿고 치료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째 낫질 않는다. 대충 치료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린다. 어떤 증상이라도 종합병원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의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요즘에 가면 따봉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 받으라고 한다. 돌파리에다가 종합병원 앞잡이다.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의사가 직접 해명글을 남겼어요. 옛 동료가 근무하는 따봉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실시 중이며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위해서라도 진료 연계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남긴 글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었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핑계. 환자 나눠 먹기잖아. 저는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위해 제안하고 있을 뿐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환자 나눠 먹기라는 말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환자와 의사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충 진찰하더니 결국 나락으로 가는구나. 병원이 문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한번 보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사람 한 번만 봐도 다 알 수 있지? 이번 돌팔이 의사도 그렇고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득이양양하게 웃었어요. 나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 돌팔이 의사도 바람 피웠던 남자친구도 다 얼굴에 적혀 있어. 역시 할머니는 신기하다니까. 그럼 이제 할머니가 좋다고 말하는 병원에만 다닐게. 아무렴 그래야지. 다음에 또 아프면 할머니가 병원이랑 의사 골라줄게. 저는 할머니만 믿으면 병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 한시름 났어요. 이번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계기로 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못 만났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과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앞으로도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으면 아무렴 그래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어느새 제 곁으로 오셔서 제 마음속 물음에 대답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할머니?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이고 올해 32살입니다. 1살 아래 직장 후배였던 이현수와 사귄 지 3년째입니다. 우리가 사귄 지 3년째 되는 기념일에 그로부터 호텔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와 함께 상견례나 결혼식 일정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저와 같은 경영지원팀에서 일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선배들의 말을 잘 듣는 그의 모습은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였고 이성으로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저에게 말을 거는 일이 늘고 있었어요. 선배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반대로 싫어하는 음식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하다가 틈이 나면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해왔어요. 나는 피자면 뭐든 좋아하는데. 라고 대답하자 그날 쉬는 시간에 가게를 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선배님, 여기 새로 생긴 피자집인데 진짜 맛있대요. 오늘 일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갈래요? 눈을 반짝이며 핸드폰으로 가게와 피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 때문에 고백받기 전부터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건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말이죠. 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사귀어 주세요.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너무 기뻤어요. 고마워. 사실은 오늘 왠지 고백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쑥스러운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뭔가 연하남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서 그런지 이런 표정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그와 사귄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귀여움은 여전했습니다. 매년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제가 갖고 싶다고 말한 걸 기억해뒀다가 깜짝 선물해주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주고 제가 아이처럼 기뻐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훈훈한 미소를 지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저를 아껴주는 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함께 살기 위해 신혼집을 서둘러 구하고 결혼식 전에 동거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친구, 아니, 남편의 모습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남편은 제가 귀찮은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식 말인데.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린 채 퉁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어서 저희 부부 대화가 없었어요. 도저히 신혼 같지 않은 냉랭한 기운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나 삭신이 쑤셔. 그냥 집에서 푹 쉬게 해줘. 라며 늘어지며 말해요. 딱히 몸을 쓴 것도 없으면서 삭신이 쑤시다니. 아무튼 결혼 전에는 쾌활하고 활동적이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왜 이럴까?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남편은 저와 약혼할 때 경영지원팀에서 인사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니 혼란이나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라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편하도록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들이 점점 거칠어져 갔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식탁을 한번 쳐다보고서는 뭐야? 아직 밥도 안 했어. 왜 이렇게 느려? 뭔가 저에게 화풀이 하는 듯 한숨을 깊게 쉬어요. 미안해. 나도 오늘 바빠서 조금 전에 막 들어왔어. 지금 쌀 씻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밥 같은 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둬야지. 진짜 답답하네. 어른들이 생긴 대로 산다더니만 곰처럼 느려터져가지고 앞으로 이런 곰탱이를 매일 보고 살아야 하다니. 내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왜 그랬을까? 진짜 미쳤지. 미쳤어. 이게 그 상냥했던 그 사람인가요? 저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를 정말 아껴줬고 싸울 때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저를 할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 아줌마 라며 집안일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취소할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결혼식이라 지금부터는 식장 취소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 가족, 친척들이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혼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불안과 망설임을 느끼고 있던 참에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 이름은 박지혜이고 저보다 2살 어리고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여동생한테 전화가 오다니 신기했어요. 일이 바쁘다며 여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을 하지 않아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요새 일은 잘 되고 있어? 전화를 받은 저에게 여동생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응. 일은 잘 되고 있지. 동생의 목소리는 분명히 우울해 보였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뭔가 요즘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들어. 여동생의 말로는 여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 전용 출입구 밖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누군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동생이 도보로 지하철역으로 향할 때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역에 도착하면 인파에 섞여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 약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상의해서 근무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매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도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게 없다고 했어요. 단지 순찰을 돌 때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한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여동생은 일만 하고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음에 흥신소에 한번 상담받아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흥신소라. 언니 말대로 예방 차원으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연락에 저는 여동생이 걱정돼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온 신경이 여동생한테 쏠리다 보니 남편과의 결혼 고민은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흥신소에서 온 조사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진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 본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낯이 익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 오면 매일 보는 그 얼굴. 여동생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거짓말일 거야.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렸고 여동생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쳤습니다. 집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남편에게 화를 낼 것 같아 친한 친구 집에서 지낸 것이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대로 현실 도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나. 도어락을 누르는 제 손이 뻑뻑해져 갔어요. 결사의 각오로 문을 열자 남편은 소파에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걸 보고선 때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할 얘기가 있었어. 라고 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근데 지금 식장 취소하게 되면 거의 돈 다 날려야 하고 친척들한테도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우리 결혼식만 형식적으로 올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이혼하지 않을래? 뭐라고?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 있었으면 왜 프로포즈 한 거야? 너한테 프로포즈한 후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어. 하얗고 몸매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완전 내 이상형이야. 게다가 임신도 했어. 그래서 책임지고 너와는 헤어질 거야. 저는 남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남편은 상견례 때 여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확실히 여동생은 저보다 훨씬 이쁘고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입니다. 남편이 첫눈에 반해버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임신이라니? 지혜에게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었고 따라다녀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가 뭔지,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식이 이제 코앞이에요. 지금부터 취소하거나 친척에게 사정을 이야기할 기력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고 흘러가는 대로 결국 결혼식 날을 맞았어요. 결혼식은 저에게 그저 지옥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짓 영원의 맹세를 했고 이런 걸 알 리가 없으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식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참석할 수 없었고 급한 일을 둘러대고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결혼식비를 못 돌려받더라도 취소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요. 저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하객들은 행복의 눈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친 다음 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는데 모여주시겠어요? 중요한 말이란 말에 많은 분이 모여주셨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에게는 제가 가족 친척을 닥치는 대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일절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왔으니 모이신 분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 이혼합니다. 이현수 씨는 동거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계속 막말을 했고 제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나간 제 인생을 환불받고 싶을 정도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서방이 뭐 얼마나 말을 심하게 하길래 그래?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어제 결혼식 했는데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사실은 저희가 같이 살아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질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식 다음 날인데 상의도 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혼 선언을 하다니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죄송하지도 않아? 저는 남편이 화를 내든 말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에 녹음된 걸 재생했습니다. 할매, 아직도 밥 멀었어? 빨리빨리 움직여, 아줌마. 거기에는 남편이 저를 깔보거나 집안일을 재촉하는 모습이 모두 녹음돼 있었어요. 남편의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만일을 대비해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장난을 쳐도 그러면 안 되지. 둘이 맞벌이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맞벌이 하면 집안일도 함께 한다는데 너무하네. 친척분들께서 다 같이 남편을 나무라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화가 나 있던 시부모님은 갑자기 얌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심기 불편해했습니다. 너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한 게 무슨 이유라도 있어서 아냐? 그래. 현수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며느리가 먼저 화나게 해서 아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남편 편을 들며 말했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니요. 별로 이유 따위는 딱히.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혼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 나 말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으니까 나만 보면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서 저는 흥신소 조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뿌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동생을 따라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쌍안경을 들고 남의 집 보고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 지혜가 사는 아파트잖아. 엄마가 아파트를 알아보고 절규했습니다. 미쳤어. 이거 다 치우지 못해.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남편은 황급히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진들과 남편의 행동을 보고 친척 모두 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도망갈 곳은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죠. 그러면서 거실로 들어온 건 제 여동생입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뭔가 입이 근질근질한 듯이 여동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생각이 안 났겠죠. 저기, 다들 왜 저를 빤히 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당황하는 여동생이 말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깨고 말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달려들어 매달리며 말했어요. 지혜씨, 왜 절 무시해요? 임신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씨야말로 하나뿐인 제 여자예요. 운명의 실수로 만남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이혼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지혜씨, 저와 결혼해주지 않겠어요? 여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막말 좀 할게요. 너 지금 미쳤어? 또라이 아니야? 우리 병원에 볼 일도 없으면서 계속 드나들다가 원장님한테 호되게 혼난 적 있죠? 저를 계속 미행하고 게다가 아이가 생겼다느니 당신 여자라느니 사기 좀 그만 치세요. 그렇게 외치고 여동생은 남편의 뺨을 힘껏 후려갈겼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도 만진 적 없고 멀리서 쳐다만 봤을 뿐인데 아이가 생길 리가 없다는 건 요새 초딩들도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은 아연실색했고 사촌은 재미있다는 듯 동영상을 찍었어요. 시부모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셨고 시댁 친척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언제부터 그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정말 어디 미쳐서 도른 거야? 어서 당장에 사과하지 못해? 시아버지는 남편의 머리를 짓누르며 저와 여동생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반쯤 울면서 말했어요. 저 지혜씨 마음 다 알아요. 저 좋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운명이라니까요. 당신 끝까지 이러기야? 정말 돌았어? 이혼할 거니까 절대 두 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한테 가까이 오거나 이상한 행동 보이면 바로 일일이 부를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직도 할 말이 있는지 계속 중얼거리는 남편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듯이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훗날 저는 시부모님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서 사과의 말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저랑 여동생에게 준다고 각각 준비해 주셨고 그 총액은 외제차를 2대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도 될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남편이 해왔던 일을 떠올리면 충분한 금액이긴 했어요. 아마도 아들의 행동을 더 크게 문제 삼아 이를 키우지 말고 그냥 넘겨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직장 동료 몇 명이 남편과 헤어진 이유를 저에게 물었고 넌지시 이유를 말해줬어요. 지나친 언행들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론 사내의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전 남편은 창피함에 자진해서 퇴사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친척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전 남편은 시아버지가 절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인데 저렇게 망상에 빠져 사는 걸 볼 순 없으셔서 간절한 희망으로 스님께 부탁해서 절로 보냈다는데 스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니 아마도 혹독하게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 절에서 속세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속세와 연을 끊고 무소유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네요. 한편 저는 이혼 후에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뒤에서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었다네요. 제가 이혼한 것을 기회라고 생각한 그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기 전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해요. 연애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 그냥 지금은 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귀자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말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천천히 제 마음을 기다려준 그가 고마워서 고민 끝에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시간을 갖고 잘 살피고 싶어요. 새로운 사랑을 하며 지난 아픔을 잊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6살이고 남편과 5살 된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매일이지만 저는 이 평범한 삶도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저는 반년 전부터 어떤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새언니. 이거 비싼 옷이라 다른 거랑 섞지 말고 따로 빨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보풀이 생긴 옷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는 건 아가씨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독신으로 살 거라나 뭐라나 아무튼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아, 그래요? 그냥 빨래 바구니에 평소처럼 섞여 있어서 따로 빨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비싼 브랜드 옷이라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은 거죠. 새언니는 저가 브랜드만 입어서 잘 모르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는 탐탁지 못한 표정을 짓고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자기가 챙겨서 세탁하던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가씨 입장에서는 제가 시키는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호의로 세탁을 해주는 건데도 이런 말을 듣게 되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아가씨 점심 도시락까지 만들게 됐어요. 새언니, 요새 오빠 도시락 싸잖아요. 도시락 싸는 김에 제 것도 좀 부탁해요. 한껏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가씨가 직접 도시락 싸라고 거절했지만 저 도시락 같은 거 싸본 적도 없고 항상 엄마가 싸주셨거든요. 남편이 살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랑 닭가슴살 위주로 싸는 거니까 아가씨는 필요하신 대로 직접 싸는 게 좋을 거예요. 이참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가씨가 하는 뒷말들은 전부 못 들은 척하고 아가씨 도시락은 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가씨가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둔 도시락을 마음대로 회사로 가져간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퇴근한 아가씨에게 한마디 했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남편 먹으라고 싸둔 도시락인 거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도시락통이 안 보여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요? 몰랐어요. 그냥 탁자 위에 올려져 있길래 당연히 제 것도 싸준 줄 알았죠. 미안해요. 태연하게 자기는 잘 몰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려고 도시락 챙기는 거라 정말 맛도 좋고 양도 좋았어요. 도시락 싸기 싫으시면 밖에서 샐러드 같은 거 많이 파니까 사서 드세요. 새언니도 참, 밖에서 파는 샐러드들은 간도 제법 돼 있고 야채도 안 신선해서 먹을 게 못 돼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사 먹기 싫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너무 얄미워서 냉동식품으로 범벅이 된 도시락을 몇 번 만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치사한 행동이죠. 벌써 반년 전부터 우리 가족은 시댁에 들어와 동거하고 있어요. 여기 오고 나서 저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말해도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짜증이 치밀어 씩씩거리면서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며느라, 미안해. 지팡이를 짚은 시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시아버지를 보내시고 그 후에도 회사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과로로 인해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에 약간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혼자서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져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며느라,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몸만 안 일했어도 이런 것들 안 시킬 텐데 미안해. 시어머니는 말하는 건 다행히 정상이어서 대화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와 아가씨가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항상 제 편에 서주셨어요. 제멋대로인 아가씨가 날뛰기 시작하면 너? 엄마가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랬지? 시끄럽게 할 거면 당장 나가. 엄마가 더 시끄러워.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회사가 코앞인데 나가긴 어딜 나가. 멀쩡한 집 있는데 안 나갈 거야. 꼬박꼬박 말 대답할래? 조만간이야, 조만간. 시어머니는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셨어요. 제 딸도 그런 시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들었을 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가씨도 함께 살고 있고 아가씨가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찾아뵙고 도와드릴 게 있으면 거들어 드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우리 엄마 집으로 이사 가자.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미 아는 부동산에다가 전화해놨어. 그래서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바로 나가는 거로 집주인한테다가 잘 말해준다네. 빠르면 다음 달에라도 바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상의도 없이 갑자기 혼자서 다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어머님이 같이 살재? 내가 아는 어머님은 같이 사는 거 싫어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괜찮아. 결혼하기 전엔 내가 살던 집인데 싫을 게 뭐 있어. 이사 가면 나도 편하고 엄마도 아들이랑 손녀도 매일 볼 수 있어서 분명 좋아할 게 뻔해.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정한 거야? 갑자기 들이닥쳐서 같이 살겠다면 별로 안 반기실 텐데. 그리고 당신이야 편하겠지만 나는 며느리라서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어. 나도 좀 생각해줘야지. 우리 이쁜 딸, 친할머니 보고 싶지? 우리 매일 할머니 볼까? 남편은 아직 어리고 순수한 딸에게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네,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 무렵에 저는 설마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진상인 줄은 몰랐고 혼자서 일도 하면서 시어머니를 케어하는 게 힘들겠구나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도 혼자 힘들겠지? 그럼 이래 된 거 어머님이 기력 회복할 때까지 다 같이 으쌰으쌰 해봐. 으쌰으쌰 할래? 뭐 그러지. 제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못 들은 건지 미묘한 대답을 남편이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고 우리 가족은 물 흘러가듯 시댁으로 이사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대로 이사 첫날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며느리는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 싫었을 텐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묘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남편이 억지로 동거를 결정해서 시어머니가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면서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만 어색했지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친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재활운동이랑 똑같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나름 할만해.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와 청소 등 집안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며 솔선수범해 주셨어요. 제멋대로인 남편과 아가씨는 여전히 골칫거리였지만 시댁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여보, 엄마 집에서 사니까 이제 내 용돈 좀 올려줘. 뭐? 무슨 말이야?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엄마 집에서 살잖아. 그러면 관리비도 안 내고 TV나 인터넷비도 따로 내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안 나가는 돈만큼 내 용돈으로 올려줄 수 있잖아. 남편은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바를 시작해서 수입이 늘었으니 용돈을 당연히 올려줘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었어요. 내 말 잘 들어봐. 여기 엄마 집에서 살면 다 공짜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말하는 공짜가 뭐야? 어머님 집에서 살긴 해도 식비나 생활용품 같은 건 우리가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공짜 좋아하면 머리 까지는 거 알지? 뭘 벌써 공짜 타령이야? 분명 시댁은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대출을 다 갚으셔서 따로 빚은 없긴 하지만 관리비나 보험비나 기타 잡비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쇼핑은 제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식비와 생활용품은 저희 가게에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도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방금 다 해서 얼마였어? 내 카드로 계산해. 어쩌다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가면 미안하신 듯 카드를 내미셨지만 저는 단연코 거절했습니다. 확실히 전세살이 때에 비하면 지출은 조금 줄긴 했지만 인원도 2명 늘어나면서 식비는 당연히 늘었고 여유가 생긴 달에는 딸을 위해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있고 회사도 회식 같은 건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도 거의 없어 쉴 때는 게임만 하는 남편에게 용돈을 많이 줘봐야 허튼데 쓸 것 같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있었습니다. 당최 쓸데도 없는 용돈을 왜 올려달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우리 가게에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왜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투덜투덜하면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아니, 왜? 왜 우리가 생활비 이런 걸 내야 해? 여긴 엄마 집이잖아. 제가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 잔뜩 화난 모습의 남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일인 것 마냥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해탈한 그런 사람의 눈이었어요.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보내도 돼. 이제 안심하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는 방을 나섭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놈을 골라서 결혼한 내가 미쳤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생활비 내기 싫다고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이 저 대신에 시어머니에게 항의하게 만든 치졸한 며느리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되자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씩 웃으셨어요. 며느라, 나랑 커피 한잔 할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와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좋아하는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이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은 건 남편이었어요. 어머, 뭘 깜빡했나 보네. 아마도 뭐 사야 할지 까먹었어. 이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만두 빚던 끈적끈적한 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손등을 이용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받아? 여보세요? 휴일이라고 뒹굴뒹굴하는 남편과 아가씨를 시어머니가 강제로 장 좀 보라고 내보낸 거였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말을 걸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 전화 받았어? 아니, 신호가 끊긴 건지 아무것도 안 들리네. 딸이 만지다가 누른 건가? 그렇게 남편이 말하자 옆에서 아가씨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야. 저와 시어머니는 이 뒷이야기를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자동 녹음이 되고 있었고 얼마 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씻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아가씨가 돌아왔어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둘이 왜 그러고 있어요? 남편과 아가씨가 놀랄만 했습니다. 정색하고 있는 얼굴에 저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둘이 왜 그래? 무섭게 왜 이래? 둘이 여기 앉아. 너희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한테 눈짓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통화할 때 녹음됐던 두 사람의 대화를 재생했어요. 그건 그렇고 엄마 돈은 엄마가 죽은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역시나 그런가 보네.
네가 1억 찾았다고 해서 모처럼 엄마 집으로 이사 왔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도 참 치사하지. 아빠 유산인데 숨기고 말이야. 아마 우리한텐 100만 원도 없다고 할걸. 이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걷는 거 느려 터져서 가끔 성질나지 않아? 계단 같은데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가는 거 보면 가끔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니까. 맞아. 둘의 대화는 여기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두 사람은 설마 통화가 연결된 줄 몰랐던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시어머니의 신변의 위험을 느껴 즉시 112에 연락해서 이런 내용을 말했지만 가족 간의 대화만으로 모두 다 출동할 수 없다고 했어요. 녹음 재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너희들 속마음이 이렇단 말이지?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실망스럽네. 뭐 어차피 이 집 팔고 이사 갈 거니까. 이사 간다는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시어머니와 고민 상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가씨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아가씨가 나름대로 생활비를 보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 푼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시어머니에게 모두 맡기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어요. 엄마, 제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제가 어디에 쓰던지 제 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피부관리나 여행, 주제에 맞지 않게 명품 가방 등을 샀습니다.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생활비나 좀 보태던가 아니면 얼른 돈 모아서 나가서 살던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아가씨도 혼났대요. 혼날 때만큼은 집안일을 돕는 척이라도 조금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보태는 일은 없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가씨는 완전히 시어머니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였어요. 아빠 살아있을 때 아빠가 생활비 안 보탤 거면 독립할 돈 모으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생활비 보태라고 하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맞지? 그건 말 그대로 돈 모아서 빨리 독립하라는 거잖아. 너희들 내보내고 둘이서 한가롭게 살고 싶었는데 너가 직장 생활 한지 벌써 몇 년째야. 그동안 생활비 하나도 안 보태고 얼마나 부자 됐는지 좀 봐봐.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가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이 회사라 집에서 다니기 좋은데 갑자기 이사 가면 곤란해. 내가 왜 너를 데려가?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부디 네 맘대로 사세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두 사람은 갑자기 초조해 보였어요. 그럼 1억은? 그거 아빠 돈이잖아. 엄마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숨긴 거 아니야? 이거 경찰에 다 말할 거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이니 남편은 자기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이사를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바보 같은 상황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니들이 본 1억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았던 돈이야. 유산이니 뭐니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니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지 집 대출 갚았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 줄 아니? 대화가 시끄러웠는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이 덜 깬 얼굴로 남편과 아가씨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잘못한 거 있어? 왜 혼나고 있어? 얼른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른이면 사과 잘해야 한다고 했어. 딸의 기특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고 남편과 아가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새언니 왜 웃어요? 지금 새언니가 이 상황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뭘 또 저한테 그래요? 그냥 딸이 말하는 게 웃겨서 웃은 거죠. 훨씬 더 어른스럽잖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빨래를 하던 도시락을 싸주던 저한테 언제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요. 5살짜리 애도 고맙다는 말 할 줄 아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요? 아가씨가 무슨 아기예요? 속옷은 또 얼마나 자주 안 갈아입는지 꼬린내가 진동하는데 그런 걸 저보고 빨개하면 안 창피해요? 수치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렸나 봐요. 뭐라고요? 보자 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새언니가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얘도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얼른 나가요. 시끄러워. 네가 나가. 이 기생충 노처녀야.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기생충 노처녀의 충격을 받았는지 아가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팔렸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집에서 나가. 할 말만 하시고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나가셨어요. 남겨진 남편과 아가씨는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이제 4명이 살 집을 구해야 하네. 여기 근처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랑 살 거면 투룸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4명이 투룸이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딸, 엄마랑 이제 갈까? 엄마 좋아.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얼른 보고 싶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당신하고 이혼할 거란 말이지. 나도 돈 필요하면 언젠가 뒤에서 밀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함께 살겠어. 그거 다 농담이었다고 했잖아. 그치? 동생아? 새언니, 저번에 다 오해라고 계속 말했는데 소심하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 넷이서 함께 재밌게 살아요. 네? 가정부 해줄 사람이 필요한지 아가씨는 능글맞게 말했어요. 잘 보셨네요. 제가 엄청 소심하거든요. 자기 부모한테도 잘 못하는 사람이 피도 안 섞인 저에게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살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살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주세요. 여보, 제발.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귀여워 보였지만 지금은 토 나올 정도로 실례요. 나중에 한 달이 건너 알게 됐는데 아가씨가 도시락 싸달라고 한 건 짝사랑하고 있는 동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싼 것처럼 해서 여성스러움을 어필하려고 했던 거랍니다. 멍청한 아가씨가 몰라서 그렇지 그 남자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도 만나 이혼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남편과 딸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지만 가끔 남편을 찾는 딸에게 몹쓸 짓인 것 같아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다시 합치진 않을 거지만 언젠가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딸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후회 없이 잘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